국내 증시가 어제 하락한 가운데 뉴욕 증시 훈풍을 오늘은 이어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뉴욕 증시 안에서 올랐던 쪽의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는데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는지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까지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오른 거는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우존스 0.49%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95%, 0.7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잠시 숨을 고르던 뉴욕 증시 월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오름세로 보여진 건데 이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면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오늘 나오는 5월 소매 판매도 역시나 시장을 지지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요일장의 특징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5.3%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 FSD 테스트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3%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한 건데요. 최근 M7 중에 테슬라가 유독 약했다 보니까 이 M7에 테슬라를 빼고 뭐 치폴레를 넣어야 한다, 브로드컴을 넣어야 한다 말들이 많은데요. 주가 상승세가 이어져서 다시금 M7의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 두 번째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역시나 5%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도 23% 강세였는데 상승세 이어갑니다.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브로드컴 7월 15일장부터 주식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7월 11일까지 브로드컴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분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도비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거래일에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FTC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소송을 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는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6.48% 강세를 보였는데요.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 5억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이날 20대 1 주식 병합을 시행하고 거래를 맞이했는데 주가 14.59%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당 가격이 1달러 이하이면 그 기간이 지속될수록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주식 병합은 상장 폐지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아디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아디의 지분을 또 축소했습니다. 기존 7%에서 이제는 6.9%로 하락이 됐는데 일단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아디의 주가 밤사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2% 올랐고요. 그리고 전일에는 상해 증권거래소에서 1.64% 강세로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상해 증권거래소에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뉴욕 증시의 훈풍이 그대로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요일장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이키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소폭 낮췄습니다. 기존 116달러에서 114달러로 하락 조정을 했는데요. 늦가을 투자자의 날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날 전까지는 주가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유통하는 업체가 되겠죠. UBS가 매수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주당 85달러에서 106달러로 크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가전제품 교체 사이클이 도래함에 따라 이 베스트바이 주목할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 바로 뉴몬트 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금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UBS가 이 또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까지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달았고요. 목표 주가도 40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제유가의 장기적인 수급과 공급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강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힘을 얻으면서 WTI 2.4%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저희가 체크해봐야 할 종목들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는데요. 연준이 한 번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낙관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단 전문가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Last week, we saw some really significant stock moves. NVIDIA up, we saw that Apple is up, Adobe is up. All of this is broadly driven on AI news. So we know that investors are still very much focused on AI. And this is despite some very cautious guidance from the Fed, which, we're starting to see inflation coming down, but it's one data point. So we're not seeing a trend. And in fact, the Fed is projecting that we're moving towards potentially only just one rate cut. And despite that, it seems like the stock market is very optimistic. We're still seeing all-time highs, whether it's the S&P, NASDAQ, and even our semiconductor index at all-time high, as well as our AI, machine learning, and quantum computing index at all-time highs. 네, 어제장 우리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하루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하락은 아니지만 장중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코스피는 0.5% 하락한 2,744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0.3% 내린 858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수급 주체별 상해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방산 쪽이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의 흐름이 그러했는데 어제 순매수 상해 종목에 기아와 현대차가 모두 이름을 올렸고요. 어제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현대차 그룹주들이 LG그룹주의 시총을 뛰어넘는 하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인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름을 올렸고요. 이따 저희 섹터 시간대 이슈는 함께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5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외인들의 매수량이 증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보다도 외인들의 매수량이 SK 하이닉스 지분율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조금 변동성 있었었죠. JNTC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들의 매수 상해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서는 움직임은 비슷합니다. LIG 넥스원 대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위 자리에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개별주들의 이슈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리쥬란으로 지속적인 이 지분과 가치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상위 종목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외인들의 순매도 1위 종목입니다. 다만 어제 기관 상위 순매수 종목에는 이름을 함께 올렸고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실적 기대감과 함께 어제 5위권에 이름을 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은 어디에서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현대차 그룹도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또 부품 단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화승 RNEC가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서현 이화 같은 경우도 12%의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 이슈 시간대 전해드렸었는데 장중에 그대로 가격 반영이 됐었고요. 현대차가 인도에 IPO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하단에 있는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18%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이 증권가의 분석도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섹터 단에서의 밸류체인 순환 흐름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방산 쪽도 좋았죠.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루마니아에 머무를 예정이고요. 19일부터 21일까지는 폴란드를 방문하는데 앞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함께 17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계약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일단 기대감으로 먼저 관련주들 움직임 나왔고요. LIG넥스원은 17%, 코스테크놀로지는 10%, 현대 로템까지도 10% 오름폭 키우면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어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 돼지발병 발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지난 15일에도 발병이 됐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확인이 됐었는데 다시금 재확인이 되면서 관련주들 장중에 변동성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개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오늘 다시금 웹툰주들이 움직일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네이버 웹툰이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보고서 제출했다라고 하죠. 공모가 희망 범위는 21달러까지 올려서 잡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뉴욕 증시 상장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했을 때 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최대 3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기업 가치가 낮아진 모습이고요. 앞서 시장에 공개됐던 기업 가치는 5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수치가 줄어든 부분, 오늘 관련주들에게는 또 안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나올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하고 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분을 63%로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에서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간다라는 이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웹툰 관련주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일제히 조정폭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블루부터 와이랩까지 모두 2%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해당 소식으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방향성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직행했던 종목과 관련돼서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어제 장중에서도 한 차례 변동성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이슈를 점검을 해보자면 중국이 지금 이 유럽이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6월 17일까지 진행을 하되 6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60억 달러 상당의 돼지고기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절반 이상이 유럽산이라는 거고 그 안에서도 스페인 쪽의 물량이 상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스페인 쪽에서는 바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관련주 어제 종가 현황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시간의 거래소의 변동성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종목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왕이푸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열병과 관련해서 이미 장중에 6.8% 오름세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5%가량 상승폭 만들어졌었고요. 우리손 FMG 같은 경우는 어제는 1.4%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강한 상승을 보였던 만큼 또 관련된 기업들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증권면에 있는 톱 기사입니다. 금리 인하 온다. 반도체, 차 담은, 자동차주 담은 외국인 이렇게 됩니다. 이달만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만 3조 5천억 원, 대략 3조가 코스피고 5천억 정도가 이제 코스닥이던데요. 폭풍 쇼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지금 현재 한 17일, 18일 정도 거래일수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지난 거죠. 지금까지 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 5월 말 대비해서 4%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넘게 올랐으니까 올 들어서 보면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외국인이 이제 뭘 사느냐? 앞에서도 이제 반도체 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초딩 자녀가 까다로운 초딩 자녀가 이제 반찬 투정하는 이런 편식쟁이인 게 많은 그런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처럼 좀 편식이 심하긴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뭐 기술주 중심,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가고 있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서는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3위가 기아, 5위가 현대차 이렇게 반도체, 사실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동차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특정 섹터, 특정 종목 몇 개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은 뭐 계속, 개인도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과 가지 않는 종목, 못 가는 종목의 이런 확실한 양극화 장세는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뭐 유럽 대부분 나라들 시장이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AI라는 이 메가 트렌드, 이 메가 어떤 이슈가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서 일단 변수는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한 해석은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9월에 뭐 거의 인하가 확실시된다. 뭐 이런 어떤 전망 때문이라고 봤었는데 만약 그 전망이 틀린다. 그러니까 한 번을 내리더라도 만약 그게 12월이다. 또는 지금 일각에서는 두 번을 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인데 이게 만약에 한 번으로 준다. 이럴 경우에 미치는 영향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만약 외국인이 순매수의 규모를 줄이거나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또 이런 종목들 실적이 물론 뒷받침이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세가 또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큰 폭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식도 역시 증권면에 있는 배터리주 얘기입니다. 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배터리주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합의점은 좋지 않다는 쪽이고요. 3분기에도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희망은 있다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싹이 움트는 뭔가 새롭게 솟아나는 어떤 그런 싹들도 보이다. 그런 어떤 종목들은 또 개별적으로 또 주가가 또 강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 위로 올라간 게 없죠. 이렇게 일괄되게 다 아래로 이 수익률 그래프가 떨어지는 그런 섹터도 참 보기 쉽지 않을 건데 지금 배터리주가 바로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양극재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또 20만 원대가 재붕괴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최근 나온 뉴스 중에서는 또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각자 도생,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경쟁력으로 주가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이 회사는 증권사 몇 곳으로부터도 좋은 어떤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주가는 지금 뭐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요즘에 좀 조정을 좀 보이긴 하죠. 근데 큰 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KNS는 삼성 SD와 LG 엔솔의 납품 매정인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주가가 지금 계속 바닥을 기다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 29,000원대에서 38,000원대까지 대략 한 30% 가까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캐즘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캐즘이 언제 해소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떤 힘 중에 하나가 또 보면 배터리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판매가 줄어드는 대신에 AI 분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즉 저장 장치의 또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 뭔가 조금씩 어떻게 좀 생존을 할 수 있는,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그거를 선행해서 잘 잡는 그런 배터리 회사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배터리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어떤 그런 호재들이 있는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 사진이네요. 빌 게이츠가 차세대 원전에 베팅을 했다. 수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투자한 SMR 회사죠. 테라파워가 착공식을 가졌다. 2018년 가동 목표로 착공식을 가졌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왜 빌 게이츠가 이런 SMR, 그러니까 이 소형 원자력 모듈이죠. 이거를 왜 투자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큰 거는 결국 전력 공급이 향후 AI를 비롯해서 전기차,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시대가 더 오기 때문에 가장 그런 관건은 결국 누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이제 빌 게이츠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한 시기도 무려 2008년입니다. 금융위기 때죠. 벌써 16년 전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할 정도로 빌 게이츠가 사실 좀 앞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라파워가 사실은 SMR, 그 소형 원전 모듈 중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게 나트륨을 씁니다. 뭐 물을 쓰는 게 아니라 나트륨을 쓰는데 이게 또 좀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고요. 근데 사실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라 이 전력 공급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는 이 빅테크 회사들 또 아마존의 그 베이조스 설립자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투자의 그루들이라든가 이런 대단한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베이조스도 마찬가지고 또 올트만 같은 경우 이제 오픈 AI 시리즈죠. 이 사람도 결국은 핵 융합 이 스타트업에 직접 2천만 불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관심사는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든 뭐 베이조스든 누구든 간에 대부분 다 관심사는 결국은 핵심은 전력 공급. 전력을 어떻게 충분하게 확보하느냐. 이거의 미래에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국채 얘기입니다. 채권 요즘에 금리 인하 얘기가 좀 점점 가까워오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채권 투자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채권 상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 ETF 같은 걸 활용하거나 주로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최근에 이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1,000억씩 일단 모집을 하기로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첫 청약 결과가 좀 표에서 보신 것처럼 나왔습니다. 10년물은 1,000억 모집에 3,493억 원이 모집돼서 경쟁률이 거의 3.5대를 기록했고요. 20년물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0.76대 1. 그러니까 모으고자 하는 모집 금액을 다 채우지는 못했죠. 국채 10년물이 이렇게 인기를 가장 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이 뭐 9월 정도에 인하를 한다 했을 때 한국은행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0월이나 11월 정도 그 한두 달 뒤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 이제 금리가 내린다라는 건 채권값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반대니까요. 그러면 내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 금리가 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값어치가 올라가니 당연히 이제 거기서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행을 한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 또 20년물은 만기까지 가져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 금리가 3.54%인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3.54%의 금리를 그대로 사실 가져오죠. 근데 여기에 추가 금리가 또 있어 0.15%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세전 수익률, 그러니까 세금을 제외하기 전에 수익률이 44%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죠. 물론 이게 10년으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1년에 4%가 넘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 요즘같이 그 일반 정기예금이나 이런 금리들이 뭐 2% 정도밖에 안 될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게 됩니다. 또 이게 또 하나 매력적인 거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종소세 포함이 안 되고 분리과세할 수 있다.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1억을 지금 최대가 1억까지 살 수 있거든요. 1억을 사면 10년 뒤에는 대략 1억 한 4,3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10년물 개인 국채, 이 국채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국채에 대한 장기 투자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 이번에 완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발행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결국 국채는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국채들은 앞으로도 한번 계속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은주 앵커가 아니라 제가 나와서 좀 놀라셨죠. 오늘 은주 앵커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많이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뉴욕 증시 후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일단 6월이 이제 18일이니까 거의 중순 마무리가 돼가는 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때쯤 또 이제 실적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미 주가가 뭐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른다 이런 뉴스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분기 실적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역 수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보면은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제 다만 그 2분기 같은 경우는 달러 수축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환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반적인 어떤 변수, 특히 뭐 이번에 유럽 의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약세라는 점이 조금 불만스럽기는 한데,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우호적인 어떤 환경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일단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단적으로 지금 5월 수출 데이터에서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수출 금액이 급증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이 그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제품 쪽에서도 굉장히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판매량 자체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일회성 비용 때문에 작년부터 좋아진다 하면서 이제 그 좋아지는 폭이 좀 둔했었는데, 네. 2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제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는 얼추 마무리가 좀 되는 국면, 그다음에 이제 인력난에 대한 부분도 얼추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에 있어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고, 방산 어저께 많이 좋았었지만 방산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일부 업종 종목들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그게 다 실적이 2분기로 이연돼서거든요. 그러면 또 네. 2분기부터는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 나올 거고, 요즘 핫한 식음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 뭐 전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전통 산업 중에 이제 그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 동향을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 섹터 밸류체인들이 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빠른 순환매 비슷하게 조선이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방산이 움직이고, 최근에 보면 화장품하고 음식주 쪽이 괜찮고, 네. 그럼 결국에는 실적 좋아진다고 하는 쪽 같은 경우는 빠르게 순환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 기대치 이상의 어떤 그림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이렇게 좀 지수 자체는 좀 박스피에 갇혀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 이런 그림이 조금 탈피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지수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계신 거면 지금은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2분기 지나고 이제 나서는 순환매 장세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시장의 어떤 체력이 지금 사실 약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이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증시 주변에 대기자금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환이 여전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금투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투자해서 좀 올라가면은 정리해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대기 매도세라고 해야 되나요? 올라가면 좀 팔아버리려고 하는 네네. 그런 쪽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증시가 좀 강하게 받쳐주지를 못하는 좀 아쉬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적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라고 그러면은 2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림이 1분기보다는 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미국 쪽에서 한 가지 경기 후퇴 시그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실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도 사실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걸 좀 무시하고 일단 실적만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2분기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도 잘 나와주고 또 그 외부 환경들도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에서 사실 현대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네. 마감을 했는데 인도 법인의 IPO는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주관사 선정 작업도 들어가는 것 같고 거의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할 경우에 이번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신주 매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던 지금 지분 100%가 현대차 소유거든요. 네. 그 지분의 일부를 팔아요, 시장에다. 구주 매출 방식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로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 상장 자체만 가지고도 밸류업 효과가 있는데
한 4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들어오는 돈이. 그럼 그 4조 원의 돈이 현대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지분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뭐 할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한다 이런 계획들이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건 없는데 시장에서는 압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압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지금 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들의 평균 PER이 6배, 많아야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 고성장 산업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금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요.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이익이 100% 이상을 갖다가 지금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그걸로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율이 5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가 25%입니다. 한참 못 미치네요.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배당률로만 따지고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23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한 거를 종합을 해서 보면은 어저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배당률이 한 4% 될 거고요. 우선주 배당률은 한 7%, 8% 정도, 7% 가까이 될 거예요. 굉장히 높은데 여전히 자동차 업종의 전반의 어떤 주주 환원율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 근데 큰 돈이 들어온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요구도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그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글로벌 1위 회사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전기차 쪽에 집중을 안 해서 전기차 쪽으로는 되게 약합니다. 그리고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이제 미국사라든지 독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라인업이 짱짱하지 않아요.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가 EGMP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양산이 가능한데 포드는 그런 게 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면은 도요타 다음으로 따지라고 그러면은 현대기아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의 강점은 뭐냐면 전기차도 양산이 가능한 EGMP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고 하이브리드에서도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고 내연기관이 약했는데 내연기관도 제네시스 판매량을 되게 크게 늘리면서 네네. 이제 소위 말해서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중고가 브랜드로 올라서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주주 환원에 좀 적극적이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데다가 시장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때마침 돈이 또 들어온다는 점.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었죠. 그 지배구조 문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거 하나,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로봇 산업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투자한 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25년 5월인가까지 상장을 하지 않으면 FI들한테 돈을 일정 금액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로봇 테마가 좀 꽤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로봇 테마로 움직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글로벌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맞물려 놓고 보시면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사실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들어가고 싶어도 좀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현대차 주식을 계속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고 싶어 하실 때는 항상 올라갈 때 조급하게 쫓아가면은 단기든 중기든 고점에 물릴 수가 있다. 좀 눌려가지고 조정받을 때 사라. 눌려서 조정받을 때라고 그러는 거는 사람들이 지쳐 좀 나가 떨어지고 싶을 때 아이씨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런 느낌 올 때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도 그랬었어요. 현대차 27만 원 갔다가 쫙 옆으로 늘어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쳐다볼 때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본주보다 우선주를 좋아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16만 원대 정도 하는데 작년에 배당 금액이 11,500원? 그냥 배당률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렇죠? 높네요. 굉장히 높죠? 높네요. 네, 한 7% 됩니다. 네. 근데 올해는 분기 배당을 500원씩 더 늘렸어요. 그러면 연말에 배당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현대차 본주 우선주 계리도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배당 성향으로 따져봐도 은행이자 지금 4% 주는데도 별로 없어요. 충분히 투자 가치 있다. 그래서 현대차는 계속 보유하고 계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와 관련돼 있는 부품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부품주는 일단 현대차의 어떤 기본 맥락은 좀 따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현대차하고 차이점 하나는 갑과 을을 따지면 굳이 말하면 현대차가 갑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탄력성은 우선 이제 부품주들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바닥에서 공략을 하신다고 할 수만 있으면 수익률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 만약에 시장이 현대 자동차 쪽에서 다른 섹터로 좀 관심이 넘어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또 하락도 좀 각오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기에는 부품주는 장기 투자보다는 어떤 흐름을 따라 가지고 자동차 쪽이 좀 움직일 때 현대차보다 좀 많은 수익을 기대한다. 그럴 때는 부품주를 보시는 게 맞는데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저는 부품주는 조금 그런 맥락에서는 좀 이렇게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변동성이 좀 클 수 네네네.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한번 현대차그룹 아까 말씀 중에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 이상설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점검을 미리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면 좋은데요. 이게 사실 현대차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리고 또 현대차에서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글로비스 주가 주식하고 현대모비스를 갖다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지주 부문, 사업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지주 부문하고 글로비스를 합병하는 거. 이것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반대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가 됐었던 적이 있고 또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순환 출자를 깨려고 그러면은 각각을 갖다가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할 거 없이 그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로, 투자회사로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회사끼리 합치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어떤 게 답이다, 또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왕 회장께서 건재하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정의선 회장이나 왕 회장님이 많이 갖고 있는 지분을 베이스로 해서 지배구조를 재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하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이제 회장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정의선 회장이나 이쪽에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차 운반해주는 그런 쪽이잖아요. 해운 네.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저기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수소 관련된 사업, 중고차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쪽들을 이제 다각화하면서 그 기업의 그 가치를 좀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집합을 시켜놓은 그 회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어떤 성장의 포텐셜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돌발적인 요구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결국 현대차 경영권을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면 모비스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비스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직접 현대차를 사거나. 근데 현대차 주가가 요즘 상당히 좋잖아요. 많이 그렇게 올랐어요. 본다면,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모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로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방산주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산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 왜 급등을 한 거죠? 일단 방산주가 2분기 실적 발표 났었을 때 어닝 쇼크가 좀 났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닝 쇼크가 났는데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1분기 실적이 2분기로 이연이 됐다. 그럼 거꾸로 2분기가 되면 1분기 실적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더 반영이니까 좋겠네요.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있죠. 근데 1분기 어닝 쇼크 났다고 그러니까 요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장기 투자를 잘 못하거든요. 자금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집중을 하니까 그냥 갖다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이 돼버린 거예요. 외국인들은 좀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지만 빈집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걸 급하게 채우다 보니까 주가가 좀 움직인 측면이 있고
또 지금 그 2024 사투리라고 해가지고요. 네. 세계 최대 방산 이제 박람회 같은 거를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건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는 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기보단 최신 무기들을 갖다 공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협상 같은 거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6월 29일부터 8월 4일인가까지 아마 림팩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해군이. 네. 거기에서 비궁 실전 성능 테스트를 테스트가 합니다. 있네요. 네네. 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혹시 미국으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벌써 3번째 테스트입니다. 아, 3번째예요? 네, 그래서 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으로 보면 7월 초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한테 그만 싸우고 러시아하고 이제 화해해라 할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 전력 강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요번에 나토 사무총장 어저께 발언한 걸 보니까 핵무기 공개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방산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주목이 될 수가 있고 7월 중순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사실 왜 공화당 전당대회를 굳이 여기다 끄집어 넣냐면은 트럼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방비가 아니라 주한미 등 주둔비 분배율을 굉장히 높여버렸었죠. 네. 된다고 하면은 더 높이겠죠, 또. 그때도 불만을 가졌으면서 억지로 했었거든요. 유럽에다가 나토 국가들한테 2% 이상 국방비 증액해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되면은 더 안 올릴까요? 그럼 국방비 증액은 결국 방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거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실제 계약과 관련된 거는 없고 기대감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작 실제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찬바람이 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찬바람이 불어야지.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저희가 조금씩 매수를 예, 조정을 핫할 기회 때 하면 때 되겠네요. 조금 이제 요번 기간에 얼마만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아주 핫할 때는 조금 줄여놨다가 조정을 조금 받아가지고 찬바람 불기 전에 좀 많이 빠지면 거기서는 한번 담아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형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